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컴퓨터 일반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거기 차례 한 볼까? 6페이지 큰 차례 봅니다. 그 큰 차례 보면 거기 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컴퓨터 일반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없죠. 그 앞쪽에 예를 들어 국가직 출제 빈도수를 구해놨는데 그 빈도수 보면은 컴퓨터 일반에서 통신도 나오고 인터넷 보안도 다 출제가 됩니다. 물론 정보보호론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뭐 보안하고 통신 인터넷은 컴퓨터 일반 책에도 넣어놨지만 수업은 정보보호론에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장은 이렇게 돼요. 영장은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영장은 뭐냐면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 오히려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영장 내용이. 그래서 영장 내용은 뭐 운영체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자료구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래 옛날에 내가 이걸 강의하다가 왜 이 영장을 별도로 이렇게 뺐느냐 하면 다른 데 보통 가면 계산기 구조부터 가르치는데 나는 여기 컴퓨터 구조 이렇게 제목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계리직 가르치면서 계리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인문사회학과 전산과 나온 사람 아무도 없고 자격증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처음에 뭐 계산기 구조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과 나온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싶어서 그 영장 이렇게 별도로 추출해서 그래서 이 영장을 오늘하고 다음까지 2번 강의합니다. 해서 상세히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록에 보면은 주제별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정보보호론에서는 내가 심화학습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제별 정리 이렇게 했는데 주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면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책이 두껍다 그러는데 컴퓨터 일반에는 온갖 게 다 나오는데 책이 이게 1000쪽이잖아요. 얇게 해갖고는 1000쪽 해도 다 넣지도 못하는데 얇은 책 해갖고는 한 권으로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정보보호론보다 공부할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처음 이제 전산직 공부하면은 컴퓨터 일반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헷갈린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 출제되는 패턴을 잘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분석해서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장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리고 그 차례에 보면 내가 그 뒤에 색인이 없으니까 내용 찾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색인처럼 내가 페이지 밑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색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5쪽 컴퓨터 시작 봅니다. 그리고 그 촬영하시는 분 이거 한번 비춰줬죠.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정보보호론 할 때 카페에 또 학원에 가면 이거 있겠죠. 이거 출력해갖고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옵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 100%다 풀어도 시험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80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걸 먼저 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답은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은 여기 적어놓은 걸 놓치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25쪽 시작합니다. 25쪽은 컴퓨터 역사에 대한 건데 이것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나왔죠. 어쩌다 한 번씩 나왔을 때 이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이야기하면 거기 기계식 계산기에서 그 1번에 네피어는 참고하고 2번에 파스칼이 누굽니까? 수학자 잘 아시죠? 파스칼이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그 파스칼이 이 가상기를 만들었을 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기계식 가상기 이렇게 되고 이
그 컴퓨터 역사에 보면은 주로 그 세무, 그 세금, 세리라 그러죠. 연관을 많이 가지는데 이 파스칼 아버지가 세무직 공무원이었대요. 해서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맨날 이 계산을 한다 이거죠. 고생스러워서 그 17살일 때 파스칼이 기계식 가상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상기 이름은 파스칼린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 놓으면 기계 이름으로 안 나오고 그냥 파스칼이 더 유명하니까요. 파스칼 해서 기계식 가상기 이렇게 놓은 적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자동 계산기, 그거는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베비지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안 나오고 있네요. 참고하시고, 그 밑에 PCS가 홀러리서 천공기죠. 그 미국에서 국세 조사를 하는데 옛날에 10년마다 국세 조사를 했습니다. 나라가 하도 크다 보니까 통계 내는데 1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통계 내고 나면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끝도 없이 그런 반복을 하다가 누가 생각했다 이거죠. 뭐를,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구멍을 쉽게 말해서 뚫어서 분류를 하니까 빨리 끝나더라 이거죠. 통계 작업이. 그래서 천공, 구멍을 뚫는 거죠.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밑에 3번은 마크 1 놓는데 이거는 전기 기계식입니다. 이거는 전기가 발명되고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식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전기 많이 들어가면 뭐라고? 마크 1이고 그냥 기계식 가상기는 파스칼린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거의 잘 나오지 않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놓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역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리해 둬야 됩니다. 그 애니악부터 저 밑에 IBM 701까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강의할 때 내가 들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필요 없고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애니악은 거기 내용은 많은데 핵심 3가지입니다. 외부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뭐죠? 내장형이죠. 폰 노이만. 그래서 애니악은 그 당시는 뭐 아파트 이런 거 한 2채만 하고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만 될 정도로 덩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 진공관이 뭐 18,000여 개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10진수 체제입니다. 그 3개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2진수를 쓰죠. 그런데 뭐가 10진수냐? 이 개념은 좀 이따 뒤에 설명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폰 노이만이 너무나 유명하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뭐 주장했다 그러죠. 이 폰 노이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런 사람이 IQ가 막 뭐 190 이렇게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핵 개발이라든지 일본의 그 뭡니까 히로시마 이런데 원자 폭탄 투하했잖아요. 그 당시에 참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폭탄을 투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그 정도로 미국, 이 사람 미국 사람은 아니죠. 유럽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갖고. 그래서 폰 노이만형 컴퓨터, 지금 현재 우리가 폰 노이만형 컴퓨터하고 하버드 컴퓨터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버드 컴퓨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폰 노이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 주장하고 나서 놓은 게 그 밑에 애드삭입니다. 애드삭.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에 있는 애니악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드삭, 애드박, 유니박 구분하는 거 나오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발표되고 놓은 거니까 전부 다 프로그램 내장이 되지만 애니악은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잖아요. 그 구분해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애드삭은 역시 10진수였습니다. 2진수 체제가 아니고. 그런데 애드삭 다음에 나오는 애드박입니다. 바로 애드박은 10진수 체제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2진수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애드삭하고 뭡니까? 애드박을 구분하면 됩니다. 2진수, 10진수 되겠죠. 그것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고, 마지막에 그 유니박은 상업용입니다. 이제 미국 이런 데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인구조사 등에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니박.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컴퓨터 등장.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애니악, 프로그램 내장 방식, 애드삭, 애드박, 유니박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역사는.
자, 그 다음에 27쪽에 바이어스. 이것도 시험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바이어스하고 시모스 관계입니다. 이 바이어스가 뭐고 시모스가 뭐냐. 인터넷에 보면 바이어스가 곧 시모스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 이제 잘못 올라간 내용이 있으니까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스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바이오스 잘 알죠? 이 바이오스가 이렇게 있으면 바이오스의 일부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시모스예요. 이 시모스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오스가 뭐예요, 이게? 이게 인풋, 아웃풋.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 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입출력 한다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에 이걸로 뭐 지금도 똑같아요. MS-DOS라는 시절이 있었죠. 이 MS-DOS 시절에 잠깐 이야기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시스템 프로그램이. 이때 IO가 뭡니까? 인풋,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MS-DOS였으니까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운영체제잖아요. 운영체제에서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라고? 입출력입니다. 이게 IO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바이오스 이거는 통상적으로 어디 들어있습니까? 롬에 들어있죠. 롬 바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입출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주변 장치, 마우스, 프린터, 모니터 그다음에 전부 입출력이에요. 그걸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게 롬 바이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뚜껑 열면 이렇게 이런 게 있죠. 다리 삐쭉삐쭉 이렇게 돼갖고 여기 유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은박지로 이렇게 발라놔서 왜? 빛 떠가면 데이터가 소멸되니까 이게 롬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메인보드, 마더보드에 보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빼고 꽂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 뚜껑 열어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은 플래시 메모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플래시 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롬 바이오스, 근데 요새는 플래시 롬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27쪽에 바이오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그 바이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포스트 루틴, 초기화 루틴, 부팅 루틴, 인터럽트 루틴. 그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 딱 켤 때 모르고 자판 키보드 위에 책을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원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프다고 삐삐 소리 냅니다. 이게 눌리면은. 그래서 컴퓨터 전원 켜면은 운영 체제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롬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이 돼 갖고 현재 컴퓨터 주변 장치라든가 롬 여러 가지 이런 게 제대로 꽂고 우리가 컴퓨터 조립해 보면 알죠. 이런 거 장착할 때 설정 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매매 꼭꼭 이렇게 눌러서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이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에서 이상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1, 2, 3, 4, 5, 6, 7까지 쭉 놓는데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뭐 기본적인 다 설명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거는 롬 바이오스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입출력 관리입니다. 주변 장치가 다 입출력 장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번에 적혀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디스크, 프린터, 비디오 어댑터 등과 같은 주변 장치하고 운영체 사이에 뭘 관리한다고? 입출력을 관리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SSD 있는데 이거 유명하죠. 뒤에서 다룹니다. 한번 좀 읽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CMOS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처음에 그 윈도우 환경 놓을 때 어떻게 돼요? 윈도우 운영체제 놓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한 대 있으면은 컴퓨터에는 온갖 뭐가 주변 뭡니까? 장치가 장착되는데 이 주변 장치는 그 종류가 어떻게 돼요? 천차만별이죠. 근데 요사이는 이렇게 새로운 주변 장치 전원을 안 꺼도 어떻게 돼요?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다 인식해갖고 다 막 마우스랑 되잖아요, 이게.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해결 안 돼서 이 CMOS 이 셋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컴퓨터 전원 딱 켤 때 어떻게 내가 새로운
뭡니까 주변 장치를 장착했죠. 그러면 특성에 맞게끔 새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게 그 CMOS인데 그 밑에 보면 그 CMOS 셋업 이거는 참고 사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참고 사항에 보면 이 CMOS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크게 세 군데예요. 그거 보면 어워드가 있고 뭡니까 피닉스하고 AMI가 있죠. 그 여러분 컴퓨터에 장착된 바이오스가 어느 회사에서 놓은 바이오스냐에 따라서 이 CMOS 셋업하려면은 뭐 딜리트 키를 누르든지 F2 키를 누르든지 어떤 특정 키를 눌러야 되죠 이게. 그러면 이제 CMOS 셋업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CMOS 셋업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CMOS 셋업 하러 들어가면은 내 주변 장치에 뭡니까 특성이 다 다르겠죠. 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특성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된다고 이 CMOS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부팅할 때 어떻게 돼요? 이 CMOS에 저장된 데이터를 참고해서 최적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부팅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사이는 안 해. 요사이는 그냥 컴퓨터 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CMOS 셋업할 일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지만 전산하는 사람은 이제 CMOS가 뭔지, CMOS 셋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윈도우 환경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CMOS 셋업을 인위적으로 한번 좀 해야 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그때 이런 키를 눌러서 부팅하기 전에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부터 스트랩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부팅입니다. 우리가 부팅 그러면 알아듣고 부터 스트랩 프로그램 그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험에서는 부팅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부터 스트랩 이런 말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팅은 뭐 하드 디스크에 있는 운영 체제가 주기억 장치 램에 상주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도 아무것도 아는 것지만 상당히 나오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정확하게 바이오스가 뭐고 CMOS가 뭐고 이런 거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것만 구분하면 내용 읽어보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쪽에 운영체제 종류. 이것도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중 일괄 처리. 옛날에 초창기는 일괄 처리죠. 그 다음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 다중 처리, 시분할, 실시간, 가상. 요 사이는 다 가상 메모리고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 뒷페이지 넘깁니다. 그 칠판에 적지 않겠습니다. 그 계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발전사 이 부분도 뭐 잘은 안 나오죠. 한번 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no operation 운영체제가 없었다 이거죠. 초창기에 그 애니악 시절에는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니까요. 배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선을 스위치 온오프 막 이렇게 켜듯이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해서 애니악 시절에는 운영체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괄 처리는 잘 알죠. 한꺼번에 모아서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 있고 다중 처리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 빠르냐. 책 같은 데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 뭐 다 구분할 수 있죠. 이게 다중 프로그래밍은 뭐고 다중 처리는 뭐냐 이 말이죠. 어느 것이 빨리 나왔느냐 그 그림상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컴퓨터 처음에 하나 나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컴퓨터 본체 안에는 컴퓨터에서 중요한 게 뭐입니까? 중앙 처리 장치 CPU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떤 길 가다가 어떤 컴퓨터를 보았습니다. 여기 뭐 게임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본체 안에는 CPU가 몇 개 들어 있을까요? 한 개 들어 있을까요? 두 개 들어 있을까요? 몇 개 들어 있을까요? 예? 모르죠. 뚜껑 열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한 개 들어있는 CPU가 한 개 들어있는지 두 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컴퓨터 딱 한 대에 CPU가 몇 개까지 들어있느냐? 전 세계에서 6만여 개 들어있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지진 이런 게 하도 많이 일어나죠.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신호 받아서 빨리 속도가 빨라야 되죠. 분석해갖고. 그래서 슈퍼컴퓨터 6만 몇 개 들어있대요. 그 우리나라에는 5만여 개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CPU가 하나의 컴퓨터에 CPU가 가장 많이 장착된 거는 그 과학 기술원에 있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이 이렇게 컴퓨터 할 때는 이렇게 6만 개씩 이렇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실제는 몇 개 들어있어요. 한 개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 여러분들 집에도 여러분 개인 쓰는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CPU가 한 개 들어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PU는 한 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게임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돼요?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 하나의 컴퓨터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 개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CPU가 장착되어 있을 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중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CPU 하나가 이것도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늦잖아요, 이게.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CPU를 어떻게 해요?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에 CPU, 중앙 처리 장치, CPU 이걸 프로세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다중 처리 이런 용어를 씁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다중 처리 이렇게 쓰고 하나의 컴퓨터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를 다중 프로그래밍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정확하게. 이거 구분하는 걸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중 프로그래밍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처음에는 컴퓨터에는 CPU가 하나였으니까요.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다중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여러 개의 CPU를 장착해 놓고 첫 번째 CPU는 게임을 담당하고 뭐 두 번째 CPU는 뭐 엑셀을 한다. 그럼 엑셀을 담당하고 세 번째 CPU는 아래 한글을 한다. 그럼 아래 한글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게 다중 처리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런 CPU 이런 걸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요사이는 옛날에 비슷한 이 코어 개념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CPU에 뭡니까? 코어를 여러 개 두는 뭐 네 개 두면 쿼드 코어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30페이지 다시 보면은 일괄 처리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처리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처리 시스템에서 필요한 게 그 옆에 가상 메모리, C분할,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기법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필요성을 느낀 게 가상 메모리고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을 나누어서 써야 되겠죠. 해서 C분할이 필요하고 또 뭐 실시간 처리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가 다중 모드는 모든 운영체제를 다 지원 이에 있는 그걸 말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분산 처리는 지금같이 인터넷 이런 걸로 연결되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노 오퍼레이션 말고는 다 지원하는 개념이 됩니다. 일괄 처리할 수도 있죠. 예? 분산 처리할 수도 있죠.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잠깐 갑니다. 앞으로 잠깐 넘기면은 하나 더 설명할 거는 이제 시험 문제 의외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혹시 틀리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그 C분할 봅니다. C분할. 그러면 그 다중 프로그래밍은 알았고 다중 처리 그 다음에 네 번째 C분할 있죠. C분할은 뭐냐 이거죠.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시분할이라는 거는 이만큼 시간 동안은 A가 쓰고 이거는 B가 쓰고 이거는 C가 쓰고 이거는 D가 쓰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시분할 뜻은 그냥 생각하면 시간을 나누어서 쓰니까 시분할 개념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잘게 나누는 거예요. 잘게 나누어 갖고 A가 뭐 이렇게 쓰는 개념이 돼요. B가 이렇게 쓰는 개념이 돼요.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C. 뭐 D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대로 왕창 A가 쓰고 또 왕창 B가 쓰는 게 아니라 A가 요걸 또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우리가 타임 슬라이스 그러잖아요. 시간을 아주 작게 나눠서 동치성의 개념이죠. 이게 예를 들어. 그래서 이 개념하고 이거는 교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대로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교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시분할, 시간을 나눠서 쓴다라고 했을 때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가상 메모리는 잘하는 거고 주기억 장치 부족했을 때 보조 기억 장치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산 뭐 처리 시스템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1쪽 갑니다. 자, 31쪽에 그 강결합하고 밑에 약결합은 시험에 가끔씩 툭툭 나옵니다. 강결합은 뭐냐? 그 그림 보면은 하나의 컴퓨터에 CPU가 그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I/O 장치도 여러 개. 단지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공유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CPU가 여러 개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다중 처리 시스템을 강결합 또는 밀결합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 2, 3 읽어보면은 공유 메모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세서들이 통신을 한다 이런 내용 읽어보면 되겠죠.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약결합 시스템 정리합니다. 이거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죠. 그 인터넷 이런 구조가 뭐라고? 약결합 시스템 개념이 됩니다. 통신 회선으로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걸 약결합 시스템이고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내 탐구에 해놓은 거는 잘 안 나오는 경우 그 시분할 공유 버스 이거는 옛날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분할 공유 버스가 뭐냐? 다르게 말로 나옵니다. 그 메모리 장치는 하나인데 CPU라든가 입출력 장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IOP가 입출력 프로세서 채널 이런 걸 말합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DMA 같은 거. 그러면 메모리 장치는 하나인데 메모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세서는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그 버스 선이라고 그러죠. 버스 선을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시간을 나누어서 쓴다 해서 그 버스 그 해선을 버스라 그러잖아요.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시분할 공유 버스 구조입니다. 그러면 바쁘겠죠. 어떤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서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걸 좀 해결하고자 한 게 그 밑에 클로즈 바 스위치입니다. 선을 여러 개 해서 메모리를 나누어 쓰는 겁니다. 뭐 시분할 공유 버스는 공무원 시험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클로즈 바는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몇 번 나왔는데 공무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그림 구조만 한번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33쪽에 표준화 단위는 직접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계산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정리할 것이냐?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뭐 기가에서 테라까지 주로 썼는데 요새는 테라 이상 10의 15성 페타까지 그 위에 많죠. 예를 들어 밑으로도 아주 많죠. 끝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다 외울 수는 없고 여기 있는 정도.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 10의 3성 킬로고 10의 마이너스 3성 밀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3성씩 작아지고 위쪽으로 가면은
10의 3성씩 커지는데 주로 용량 단위로 쓰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떤 처리 속도 단위로 쓰는 거죠. 지금은 처리 속도는 나노 시대, 나노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피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성이라는 거 알아둡니다. 머리카락 굵기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 혈관 안에 뭐를 넣습니까? 어떤 반도체 칩 이런 거 넣어서 사람 의료 이런 데도 쓴다 그러죠. 예를 들어. 해서 우리가 피코넷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봤습니까? 시험에 거론된 적도 있었습니다. 피코넷이 뭡니까? 작은 망, 우리가 브루투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그걸 피코넷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피코가 영어 단어 접두어로서 작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피코넷 이렇게 쓰는데 여기 용어에서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몇 성이라고? 12성이죠. 예를 들어 지금은 피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는 테라 메모리 용량 어떻게 돼요? 몇 테라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테라가 10의 마이너스 10의 그냥 12성이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건 헤르츠 이런 거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성초 100만 분의 1초죠. 예. 계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정도 계산 나오는 거는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나오면 나중에 풀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6개월 과정 하니까 6, 7개월 하니까. 자, 그 다음 일단 단위를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밑에 밉스하고 메가플rops도 가끔 출제됩니다.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한 개, 두 개 이런 단위로 하면 너무 크죠. 그래서 100만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밉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초당 100만 개, 5밉스 그러면 초당 500만 개 명령어가 처리된다. 그런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밉스. 그럼 밑에 메가플롭스는 뭐예요? 단위 개념은 똑같은데 이 플롭스가 플로팅, 실수 연산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동 소수점수 연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정 소수점수 이거는 정수고 부동 소수점수는 실수죠. 물론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냥 밉스는 일반적인 명령어 단위라면 메가플롭스는 뭐라고? 실수 연산 단위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실수 연산은 좀 복잡해요. 내용이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해서 별도로 이렇게 단위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밉스, 메가플롭스. 자, 여기까지 해서 표준화 단위하고 밉스, 메가플롭스 가끔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료 표현 단위. 이 자료 표현 단위도 사실 중요합니다. 연관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 표현 단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제일 처음에 이 비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0 또는 뭡니까? 1을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컴퓨터의 최소 단위가 비트예요. 그럼 이제 비트에서 그 다음이 나온 게 니블입니다. 니블. 이 니블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니블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니블은 4비트를 뭐라 그래요? 니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왜 니블 개념이 나왔느냐? 2의 3성은 어떻게 돼요? 가지수가 다 경호의 수죠. 2의 4성은 어떻게 돼요? 이 숫자 이런 개념도 시험에는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십진수는 어떻게 돼요? 십진수는 개수가 몇 가지예요? 십진수라는 10가지 서로 다른 기호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이 십진수를 이걸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어떻게 돼요?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10가지 수를 3개의 비트로는 어떻게 돼요? 처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몇 개의 비트로는? 6개 남아 돌죠. 좀 낭비가 되겠죠.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비트가 뭐냐? 니블 단위 이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애니악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0진수 체제라 그랬죠.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다 2진수예요. 근데 2진수 체제라 안 그러고 10진수 체제는 왜 그러냐? 내부적으로는 다 2진수지만 사람이 쓰는 10진수를 4비트 단위에서 하나 처리했습니다. 10진수 개념으로. 그래서 10진수 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물론 또 뒤에서도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2진수 체제다.
뭐 10진수 체제다. 이해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바이트는 뭐라 그럽니까? 통상적으로 몇 비트라 그래요? 너무나 잘 알 8비트를 바이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바이트는 8비트가 아니고 이 개념이었어요. 한 문자를 기억할 수 있는 단위를 뭐라 그런다고? 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문자를 8비트에서 처음에는 한 거 아니고 뭐 5비트, 6비트, 7비트에서 한 문자를 기억시켰습니다. 그것도 바이트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뭐 아스키 코드 이런 게 도입되면서 바이트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8비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고착화된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좀 정리하면 됩니다. 요 사이는 그 유니코드는 한 문자 기억하는데 어떻게 돼요? 2바이트를 쓰잖아요. 또 이게 자꾸 변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워드입니다. 그 워드 뜻은 뭐냐 하면은 어떤 컴퓨터가 있을 때 어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꺼번 컴퓨터가 지금도 간간히 출제됩니다. 이 워드는 뭐라고? 어떤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워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워드 크기는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떤 말 안 주고 워드 놓으면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half word, full word, 더블 워드 해서 2, 4, 8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뭡니까? 설명이 없으면 답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설명을 안 주면은. 옛날에 그 IBM에서 그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옛날 문제입니다. 그런 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요거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뭐라고? 워드라 그러는데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지금 옛날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내가 하나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C 언어에서 그래서 지금도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 개념은. 또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 여기 INT 이렇게 쓰나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했죠. INT 정수형이잖아요. A는 5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사이즈 오버가 뭡니까? 사이즈 오버는 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 변수가 차지하는 뭐를 구합니까? 기억 장소 셀 크기 바이트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이즈 오버가.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언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int a는 5, y는 사이즈 오브 a 이렇게 했을 때 이때 y를 출력하라고 하면 y는 뭐가 출력될까요? 천차만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자, 이 사이즈 오브 a 또는 그 변수 선언할 때 선 int 같은 건데 이 정수형이잖아요. 정수형이 뭐냐? 그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장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형을 정수형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만큼씩 탁탁 처리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는 워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기종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르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게 출력되겠죠. 만약에 16비트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단서를 붙이면은 답은 하나로 되겠죠. 16비트 컴퓨터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값은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16비트는 2바이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만약 32비트 컴퓨터라면은 답은 뭐가 되겠어요? 4가 됩니다. 요 사이 대부분 C 뭡니까? 대부 이런 C 해보면 다 4가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32비트 체제니까 그래요. 이거는 비주얼 C 뿔뿔 이런 데서 해보면 이게 4가 나오잖아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 책의 34쪽에 밑에 기타 자료 표현단위 뭐 논리 레코드, 물리 레코드는 참고하고 그 밑에 바이트 머신, 워드 머신 그 부분만 잠깐 봅니다. 이 바이트 머신은 뭐냐면은 주소를 부여할 때 1바이트 단위로 부여하면 바이트 머신이라고 그러고 워드 단위로 부여하면 워드 머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요사이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많이 거론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설명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우리가 80 계열 그래서 80, 86, 88, 286, 386, 486, 586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586이라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펜티엄 그러잖아요, 이게. 인텔에서. 왜 586이라 안 하고 뭐 펜티엄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썼나 이 말이죠. 이거는 뭐 내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어떤 상표하고 연관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가 작동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역사 그러면 뭐예요? IBM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까요? 1980년 기준으로 할게요. 1980년 여기 있는 사람 80년에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1980년 기준으로 말하면은 IBM이라는 회사는 막 좀 80 여기 그러니까 IBM이라는 회사가 이만한 덩치 큰 회사. 전 세계에서 200년 동안 미국 포천지 이런 데서 200년 동안 안 망할 회사가 뭐냐 IBM 이런 회사라 그랬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뭐 회사 많잖아요. 이 당시에 MS-DOS라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MS-DOS 만든 회사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요만한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혀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갑부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뭐 몇십 년 동안 최고 갑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걸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애플 컴퓨터. 이때 유명한 게 애플 2였습니다. 애플 컴퓨터 창시자 누굽니까? 스티브 뭡니까? 잡스잖아요. 잡스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름을 내가 잡스로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티브 잡스 잘 알죠? 아이폰, 예? 아이폰 만들었잖아요. 이 잡스 이 사람이 좀 이야기하면 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 췌장암인가 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죽은 거 알죠? 예.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거 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어요. 잡스 애플 회사 로고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안 돼 있죠. 사과를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그 잡스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래 문상 가고 싶은데도 이 사람이 하도 외부 사람하고 거리를 끊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 미국 이제 잡스 집이 이래 있어요. 집도 이래 좀 이래 돈 많은데 그 정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깥에서 사과 이렇게 한 입 비워 먹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과가 온전하지 않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이 잡스가 언제? 1979년입니다. 1979년도에 애플 컴퓨터를 발표를 합니다. 자기 친구하고 8비트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석권해 버렸어요. 이제 대학생 때 자기 그 창고 뭡니까? 자기 차 이런 거 팔아갖고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죠. 이게 애플 컴퓨터 이게 나중에 맥킨토시 컴퓨터잖아요. 그래 이제 1979년에 이걸 만들고 나서 1981년인가 이래 돼요. 이때 IBM PC가 나옵니다. 왜 IBM이 컴퓨터 역사 그러면 IBM인데 미국에서
왜 애플 컴퓨터가 먼저 나왔느냐? 이때 IBM은 이거는 뭡니까? 이 PC가 뭐예요? 개인용 컴퓨터잖아요. 이런 개인용 컴퓨터 만들어 갖고는 돈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은행 이런 데는 뭐 100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잡스가 이걸 딱 만들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랴부랴 한 2년 정도 후에 어떻게 되느냐? IBM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용 컴퓨터를. 해서 놓은 게 IBM PC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필요한데, 그럼 이제 스티브 잡스 이거는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IBM에서 컴퓨터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인텔, 미국에. 지금도 인텔은 유명하잖아요, 반도체사.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MS-DOS를 어떻게 돼요? 탑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표하잖아요. 그게 IBM PC입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8086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 8086은 이 16비트 컴퓨터로 발표가 됩니다. 애플 컴퓨터는 8비트였어요. 그래서 IBM에서 그래서 한 10몇 년 후에 어떻게 돼요? MS-DOS가 IBM이 이만한 회사였다면 거꾸로 IBM이 요만큼 줄어들고 MS-DOS가 이만큼 커졌잖아요. 이게. 이런 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지우고 이제 이런 내가 지금 설명한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연관되는 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인텔에서 이 CPU 칩이잖아요. 그 이름을 80 계열이라고 해서 80, 86, 88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 이게. 그 상표명이죠. 그 고유한 상표명인데 남들이 자꾸 쓰니까 성질 나갖고 486에서는 586 안 그러고 아까 뭐로 했다고? 펜티엄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펜티엄이 5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잖아요. 이거는 원래 있던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쓰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요사이는 또 이름은 약간 다르게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8086 컴퓨터 구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컴퓨터 안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컴퓨터 안에 CPU가 중요합니다. 이 CPU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CPU는 뭐 명령을 실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CPU에서 중요한 게 또 뭐가 하나 있냐면 레지스터가 있어야 돼요. 레지스터 이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때 레지스터 이름은 AX 레지스터, BX 레지스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쪽 이름은 안 나오고 시험 나오면 MAR, MBR 이걸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그래서 레지스터 하나, 둘, 셋, 넷 이 레지스터가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는 뭐가 중요하냐? 램이 중요하죠. 주기억장치 램. 이때 8086 이거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이렇게 설계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시험에 다 연관돼서 나옵니다. 이 레지스터 크기를 16비트로 설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 그리고 이 램 크기를 얼마로 설계했냐면은 1메가로 설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램이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1메가로 설계했으면 이 마지막 번지는 얼마가 될까요? 16진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시험에도 이 연관되는 나왔습니다. 16진수로 하면 F가 몇 개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 메가는 100만이잖아요. 100만은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24. 이 1000, 세 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게 K잖아요, K. K이고 잘못 이야기했네. 두 번 하면 돼요. KK 하면 어떻게 돼요? 요를 K 곱하기 K가 뭐가 돼요? 요게 메가가 되잖아요. 3개 하면 하나 더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거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다시 해요. 이거는 1024는 2진수로 하면 2의 몇 성이에요? 2의 10성이잖아요. 그 요거는 2의 10성 곱하기 2의 10성이에요. 그럼 요건 다시 쓰면 2의 몇 성이에요?
2의 20성이잖아요, 이게. 2의 20성이면은 이진수 한 자리는 어떻게 돼요? 이진수 네 자리는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진법할 때도 나중에 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미리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2의 20성이니까 2의 이거는 4 곱하기 뭐가 돼요? 4, 5, 20 이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진수, 이진수 한 자리, 자꾸 잘못 얘기해.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네 자리예요. 다섯 덩어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16진수잖아요. F가 1이 4개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요 마지막 번지는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 알고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관계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 컴퓨터에서 A는 5고 1로 할게요. 1이고 B는 2고 A는 A 더하기 B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하면은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기가 A라는 기억 장소, 여기가 B라는 기억 장소, 여기는 1이야. 2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산 결과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뭐로 바뀌겠어요? 3으로 1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는. 그랬을 때 이렇게 연산을 해서 A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주기억장치에 있는 램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1 하고 2 이렇게 어떻게 돼요? 램에 있는 데이터가 CPU로 어떻게 돼요? 이동돼야 되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되는 명령어를 뭐라 그래요? 로드라 그럽니다. L 그래. 스토어라 그 L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 결과가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뭐라 그래요? 저장한다 해서 스토어 S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램에 있는 데이터가 CPU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통로 길이 필요하겠죠. 이 길을 뭐라 그런다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버스라 그럽니다.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 버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넘어가기 위한 길이 하나입니까? 하나 해도 상관없죠. 그럼 길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몇 개냐. 이게 16비트면 이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가 몇 개? 16개면 한꺼번에 왕창 넘어갈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한 그거예요. 우리가 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컴퓨터가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크기라 그랬잖아요. 바로 16비트 컴퓨터는 이 뜻이에요. 그룹 개념이 이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레지스터 크기도 16비트고 데이터가 이동되는 이 선, 버스 개수도 어떻게 된다고? 다 16개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비트씩 어떻게 돼요? 보내고 받고 막 하겠죠. 예를 들어 처리하겠죠. 그게 뭐라고? 16비트 컴퓨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그러죠. 메인보드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뭐 전선, 구리선 같은 게 막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다 해선 그게 뭐라고? 버스예요, 버스. 이해되죠? 예를 들어. 그 버스 종류는 사실 많아요, 지금은.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버스 종류는 삼상버스라 그래서 중요한 것 세 가지. 삼상버스 뭐가 있어요? 제어버스, 예? 제어버스하고 뭐가 있습니까? 주소버스, 그 다음 뭐 있어요? 데이터버스, 자료버스 세 개가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 세 개로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문제에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제어버스는 제어값만 실어 나르는 거고 주소버스는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주소가 100번지면 어떻게 돼요? 이 주소부터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주소값을 지정하는 게 주소버스예요. 그 자료버스는 뭐예요? 데이터 1, 2 이걸 실어 나르겠죠. 그게 데이터버스예요. 자료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근데 요거는 양방향성이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거는 양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돈 들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단방향이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안 나오고 이걸로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요. 데이터 버스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1로도 보내야 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시 1로도 보내야 되니까 하달표랑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데이터 버스, 자료 버스는 양방향성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해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요 하고 연관되는 걸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6비트 컴퓨터가 뭐고, 또 컴퓨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뭐고. 그러면 여기 컴퓨터 뚜껑을 열었어, 메인보드에. 그러면 막 구리선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여기 손으로 탁 대면 어떨까요? 죽습니까? 전기 찌릿찌릿하게? 예? 어떻게 되죠? 이 브라운관 있죠. 요사이는 이제 브라운관 하는데 옛날에 뭐 이사하다가 브라운관 있는 거 전기통에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브라운관 있는 데는 전기가 15,000볼트씩 이렇게 흐릅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사람. 이거는 220볼트잖아요. 요사 옛날 100볼트에서요. 100볼트는 좀 찌릿한데 220볼트 대봤습니까? 놀랍니다, 알겠어요? 잘못 뭐 거의 사람 돌도할 정도 나 감전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15,000은 사람 적사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메인보드에 흐르는 이거는 몇 볼트 정도 될까요? 이거는 한 5볼트 정도 전후됩니다. 이 0하고 뭐를 구분하면 돼요? 0하고 1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뭐 1볼트 정도는 0으로 하고 뭐 한 5볼트 정도는 1로 표현한다든지. 또 사람 손에도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사람이 이거 사실 만져도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굳이 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8086 시대를 거쳐서 8088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8088은 뭘까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시험에 놓고 있습니다. 8088은 말이죠. 이야기하기 전에 이 8086 이 컴퓨터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당시에 대충 해서 1985년경입니다.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이에요. 500원이 아니고 얼마겠어요? 그 당시 이렇게 됐습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1985년도에 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이 당시 공무원 월급이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공무원 월급이 50만 원도 아니죠. 10배도 넘잖아요. 20배. 그래서 PC는 뭡니까? 개인용 컴퓨터예요. 개인이 이거 구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경제 차이도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이러스 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못 사니까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능이 높아진 게 아니고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성능이 낮아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했느냐. 이 선을 16개를 선을 8개로 줄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1비트당 단가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선 이런 것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래서 이 8088은 말은 16비트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이 크기는 16비트고 선은 8개면 몇 번 실어 날라야 됩니까? 2번 실어 나르면 되겠죠.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 이 크기가 16비트라고 해서 선도 반드시 16개일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하나면 16번 실어 나르면 되잖아요. 그럼 직렬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 가까운 거리는 다 뭐로 해요? 가까운 거리를 직렬로 할까요? 안 하겠죠? 병렬로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먼 거리, 서울에서 제주도까지는 뿌리선 다 설치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렬 전송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병렬 전송 있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병렬 전송, 먼 거리는 뭐라고? 직렬 전송 원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선 있는 게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지금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단가가 낮아졌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32비트 또는 64비트 체제를 쓰잖아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선이
64비트면 이걸 64개 만들어 놓습니다. 여분으로 더 만들어 놔요. 더 빨리 잘 미리 갖다 놓으려고. 요새는 심지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16비트 컴퓨터예요. 요 386부터는 32비트 컴퓨터 체제로 넘어갑니다. 486도 32비트예요. 근데 지금은 펜티엄 시절이 지나서 i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이게. 이거는 자기가 32비트 체제로 뭡니까?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64비트 체제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럼 하드웨어적으로는 64비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있었으면 내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라도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32비트 체제로 이래 설정하고 이러면 이런 값에서 값 구해보면 64 체제가 안 나오고 8이 안 나오고 32, 4가 나옵니다, 이게. 뜻 이해됩니까, 이 부분? 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이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이야기 섞어서 했는데 물론 더 할 수도 있지만 시험에 상당히 나옵니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이게 이해 이제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설명했고 그래서 34쪽까지 설명하고 잠깐 휴식할게요. 그러면 휴식하고 35쪽 합니다.